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오랜만에 친정집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냄새,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 고요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랍장 앞에 섰을 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 서랍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닫으시던 그 순간들이요. 서랍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커튼은 빛이 발에서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았고 벽에 걸린 달력은 오래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그 해, 그 계절에서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수첩, 색이 바랜 사진들, 단추가 떨어진 손수건. 하나하나가 엄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봉투만은 색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놓아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표면에 쓰인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문장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니. 대체 누구에게 전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봉투 구석에 작게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진수. 그 이름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잊혀졌다고 믿었던 이름이었습니다. 20대의 나를 여름의 한가운데로 데려가는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로 덧붙여진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보내지 말 것.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엄마가 이걸 숨겼을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수를 본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스며든 누런색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희에게. 답장을 기다리는 사이 계절이 바뀌었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내 생각뿐이야. 내가 보낸 엽서의 글씨를 수십 번 쓸어봤어. 잘 지내요라고 쓴 그 세 글자를 나는 100번도 넘게 읽었어. 내 하루가 무사하길. 그게 내 하루의 기도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을 해. 밥을 먹으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내가 없는 하루는 아무리 해가 떠도 어두워. 언젠가 너의 부모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 공장 일이 힘들긴 해도 내 생각을 하면 견딜만해. 언젠가 당당하게 너의 집 대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제발. 너의 진수가. 문장을 따라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수의 글씨는 늘 정직했습니다. 길지 않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엄마의 서랍 속에 이 편지가 있었다는 건 엄마가 이걸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지 않고 숨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날 지키려 한 걸까? 아니면 그를 막으려 한 걸까? 편지의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 편지가 더디다면 그건 우체국 탓일 거야. 내가 너를 잊었을 리 없잖아.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잊겠어. 내가 준 노란 머플러 아직 돌려주지도 못했는데 그걸 목에 두르면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멈췄습니다. 노란 머플러. 그 머플러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직접 떠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밤새 떴던 그 머플러를요. 엄마의 서랍 안 바로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똑같은 노란 머플러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개어둔 채로 마치 누군가가 소중히 간직하듯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이걸 왜 여기에? 손으로 머플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털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단다. 하지만 이 머플러를 볼 때마다 내가 뺏은 너의 계절이 생각나는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머플러를 마치 참회의 증거처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엄마도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매일 이 서랍을 열 때마다요. 나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였어요? 엄마 왜 내 계절을 서랍 속에 넣어두셨나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서랍 속에 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 손에 든 편지를 꼭 쥐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비겐 친정집을 나서며 나는 그 노란 머플러와 편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반짝였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가 갠 뒤에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이치고 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30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째 말을 잃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다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머리를 빗겨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편지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부모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돌아가겠다. 그 한 줄이 내 기억을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머릿속이 서서히 흐릿해지고 시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눈을 감자 그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시 20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대학 2학년 문학동아리의 신입이었습니다. 낡은 필통과 노트, 그리고 잉크 냄새가 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교정의 은행나무 아래서 시를 쓰고 도서관 창가에서 소설을 읽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글을 본 건 도서관 복도 끝 창가였습니다. 3월의 햇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손으로 원고를 넘기던 남자 박진수. 낡은 청바지에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닿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글 써요? 그 표정이면 또 시 한 편 나오겠네요. 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보다는 일기예요. 자꾸 현실이 시를 막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현실은 시의 흙이죠. 써야 꽃이 피어요. 현실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그의 말이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하루의 끝엔 늘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에 잠들기 전엔 그와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학교 뒤편 작은 다방에서,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그는 내게 시를 낭독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일기를 읽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에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학교는 자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최루탄 냄새가 교정에 퍼지던 날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늘 옳은 것을 말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동아리 후배가 학비가 없어 고민하면 자신의 아르바이트비를 나눠주었고 노점상 할머니가 단속반에게 쫓기면 물건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내게 해준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것입니다. 영희야, 세상은 멀리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야 해. 거창한 인연보다 옆 사람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그 말은 그때 내 전부였습니다. 그의 따뜻함이, 진실함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누구 만나니? 그 아이 뭐하는 학생이니? 문학하는 사람이에요. 시 쓰고 신문사 기자 준비해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배고파? 시를 써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니?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 진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성실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엄마는 늘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로 나와 오빠를 키워야 했던 그 시절, 엄마의 세계는 안정과 체면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엄마에게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내 청춘의 전부였으니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3학년이 되고 졸업을 1년 앞두고 진수는 군대에 갔습니다. 입대하던 날 그는 내게 노란 머플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영희야, 이거 가져가. 군대에서 잃어버릴까 봐. 아니에요. 가지고 가세요. 그걸 보면서 저를 기억해요. 그는 웃으며 머플러를 목에 둘렀습니다. 그럼 이걸 목에 두르고 매일 밤 내 생각할게. 2년은 금방이야. 제대하면 바로 내 집에 찾아갈게.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거야. 나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달력을 접듯이 그의 편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웃으며 읽었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몸이 조금 아프다. 하지만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돌아가면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갈게. 그때까지 건강해. 그 편지를 엄마가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걸 엄마가 읽으신 것입니다. 그날 밤 엄마는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희야, 그 아이 계속 만날 거니? 네, 약속했어요. 제대하면 결혼할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온다 해도 그때의 넌 지금의 너가 아닐 거야.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해. 엄마, 그건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가 바쁜 줄 알았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어서겠지, 훈련이 많아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두 달, 석 달.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초조했습니다.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잃어버려진 걸까? 우체국에 문의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 아이가 널 위해 떠났대. 떠났다니요? 무슨 소리세요? 너보다 더 힘든 길을 택했대.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했어. 엄마가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젠 그만하자. 내 인생이 아직 많잖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는 울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식은 끊겼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고 누군가의 소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해, 30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그 시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 머플러를 목에 두르던 그의 모습이, 도서관 창가에서 손을 흔들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 엄마의 말은 언제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두려워했고 나는 사랑을 두려워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숨긴 진실이 결국 우리 모두를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있었고 병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시절의 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후였지만 간호사가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손에는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요? 잠이 안 와서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맑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었습니다. 엄마, 그 편지 왜 숨겼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봄밤의 고요함 속에서 엄마의 숨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너를 사랑한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 아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단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세상이 아프게 할까봐 그게 더 두려웠어. 가난이 너를 힘들게 할까봐, 불안정한 미래가 너를 지치게 할까봐.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내가 받았어. 우체국 직원이 주소를 잘못 봐서 우리 집으로 가져왔더라. 그 안엔 내 이름 대신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이름이요? 진수가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다고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 듯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많이 아팠단다.
폐병이었어. 군대에서 무리를 하다가 폐를 다쳤대.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편지도 제대로 쓸 수 없었대. 손이 떨려서 글씨도 비뚤비뚤했어. 폐병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 아이가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나 봐.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내게는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엄마는 베갯머리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희미하게 옮겨 적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베껴 쓴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합니다.